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 6강 확률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강의에서 파인만은 확률의 개념과 불확정성 원리를 소개하고 자연은 기본적으로 확률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초점이 되는 것은 확률이란 무엇인가? 왜 확률은 중요한가? 이런 질문이겠습니다. 자, 그럼 확률이 뭘까요? 보통 확률 얘기하면 맨 처음 나오는 얘기가 동전이죠, 동전. 동전을 던졌을 때 앞이 나올 확률은 0.5, 뒤가 나올 확률도 0.5. 우리가 이런 거에서부터 뭐 동전을 몇 번 던지면 앞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든가 뭐 그런 걸 계산하고 배우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전을 던질 때 앞이 나올 확률이 0.5라는 것은 어떻게 알까요? 보통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대칭성 때문에 반반의 확률이니까 0.5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냥 여러 번 던져보면 점점 반은 앞, 반은 뒤, 뭐 이렇게 나오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확률의 시작이 될 수는 있어도 일반적으로 확률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는 문제는 이 아래 나오는 사진처럼 동전이 한 개가 아니라 동전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 다시 말해서 현실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확률을 자명하게 알 수 없거나 그걸 막 수도 없이 해볼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적으로 내일 비가 올까 안 올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 동전 던지기처럼 확률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확률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이 동전에서처럼 그렇게 간단하고 자명하게 저절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확률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전혀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확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유명한 빈도주의 대 베이지안 논쟁이라고 하는 것인데, 베이지안 이 논쟁이 무엇인지, 베이지안 확률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옆에다가 참고서적을 하나 올렸는데, 불멸의 이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베이지안 이론, 확률 이론들이 어떻게 변해왔는가에 대한 좋은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이걸 참조하시면 되겠고, 다만 확률이 뭔지가 헷갈린다고 해서 놀라실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 학자들도 헷갈립니다. 또 확률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 이 파인만이 이 강의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확률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저기 딱 주어졌다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무지, 우리가 가진 정보, 혹은 우리가 가졌다고 믿는 정보에 의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확률이라는 건 이렇게 주관적인 면이 그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억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강의는 1963년에 했던 강의를 갖고 책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컴퓨터가 발달을 안 했어요. 근데 컴퓨터가 이후에 아주 눈부시게 발전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베이지안 확률이라는 게 더 인기가 좋아졌고 확률 이론이 아주 크게 발달했습니다. 이런 거는 강의에 없죠. 그래서 오늘날 확률의 계산은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현실적이고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 이런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공지능, 딥러닝. 사실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확률 이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확률 계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오늘날 확률의 계산이 얼마나 중요해졌는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인만은 몇 가지 유명하고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 나오는 이 확률 분포, 확률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이것들은 사실은 중고등학교에서 수학을 배운 사람들은 잊어버리실 수도 있지만 아시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항 확률,
이항 확률.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고만 넘어가고 사실은 오늘의 강의에서 이걸 쓰는 일도 없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두는 정도로 지나가겠습니다. 이항 확률이라는 게 있고 이항 확률은 옆에 주어진 식처럼 이제 저렇게 계산할 수 있다. 아마 중고등학교 때 수학 배우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밀도라는 걸 얘기하죠. 확률이 있고 확률 밀도가 있는데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 주사위 같은 거는 던지면 1에서부터 6까지 나오지만 이제 위치라든지 속력이라든지 이런 연속적으로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확률이 아니라 확률 분포, 확률 밀도를 이제 얘기하거든요. 확률 밀도는 그래서 옆에서 주어진 식처럼 어떤 주어진 인터벌의 크기에다가 어떤 확률 밀도를 곱하면 그 인터벌에서의 확률이 나온다. 이렇게 정의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옛날에 확률 분포 배울 때 골치 아팠었는데 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다 기억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 평균은 어떤 그 양에 대한 평균이고 말 그대로 분산은 그 양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을 해서 평균을 한 것이고 표준 편차는 분산의 이제 스퀘어 루트 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정리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사실은 파인만은 이 중심극한 정리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름 자체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예 간단하게 이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에 대해서 안 배우는 거죠. 그렇지만 뭐 여기서 증명을 할 것도 아니고 별로 어려운 얘기는 없습니다. 중심극한 정리란 무엇인가? 중심극한 정리라는 것은 우리가 확률적인 값을 가지는 양을 n번 더하면 n이 커짐에 따라 이 합이 가우스 분포에 점점 더 가까운 분포를 가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Central Limit Theorem,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그리고 가우스 분포 혹은 정상 분포라고 알려진 그 확률 밀도는 옆에서 보여진 것처럼 이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거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그 몸무게 분포를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몸무게 분포가 이렇게 쫙 있겠죠. 뭐 40kg, 50kg, 60kg, 70kg. 그런데 우리가 10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의 몸무게의 평균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혹은 1000사람을 무작위로 뽑아서 그 사람의 몸무게의 평균을 뽑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000사람을 계속 뽑아요. 1000사람의 평균. 그거 값 구하고 또 다시 1000사람 평균 값 또 구하고 이렇게 해서 1000사람의 평균 값을 다 구하면 이 1000사람의 평균 값은 가우스 분포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 분포는 가우스 분포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많은 것들의 합이 있으면 그 합은 가우스 분포에 접근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중심극한 정리이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자연에서는 이 가우스 분포라는 게 굉장히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가우스 분포는 통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포죠. 이 가우스 분포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증명할 수 있는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전 국민의 평균 그 몸무게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 하자고요. 그러면 간단한 방법은 전 국민을 다 몸무게를 조사한 다음에 그 사람들의 몸무게 평균을 딱 계산하면 좋겠죠. 근데 그러려면 5천만 명의 몸무게를 다 계산해야 되는데 이제 여론조사는 그렇게 하지만 다 안 하잖아요. 그래서 표변을 뽑는다고요. n명, 뭐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을 뽑아요. 10,000명을 뽑아서 그 사람의 평균을 딱 계산을 하면 전 국민을 계산하지는 않았지만 이 1000명이나 10,000명의 평균값이 아마 진짜 평균값하고 가까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기대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구한 평균과 진짜 평균과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 차이는 이제 그러니까 루트 n이 커짐에 따라서 이제 줄어든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죠.
이런 것도 이제 파인만이 중간에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파인만은 여 안에서 이제 브라운 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브라운 운동이 그 확산에서 쓰이는 것이 이제 꽃가루 같은 게 물에서 물 분자하고 부딪혀서 어떻게 이렇게 그 현재 위치에서 점점 먼 곳으로 가나라고 했을 때, 이제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여기서는 n이겠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것을 이런 그 가우스 분포나 이런 그런 걸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핵심에는 이 중심극한 정리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하고, 그런데 사실은 파인만이 이 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확률이란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 확률 계산들이 아니고요. 이 계산들은 사실상 불충분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확률을 뭐 한 시간에 다 가리킬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파인만이 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는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자연은 본질적으로 확률적이다라는 겁니다. 자연은 본질적으로 확률적이다. 그것은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불확정성 원리라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불확정성 원리라는 것이 뭐냐? 어떤 입자의 위치와 속력은 함께 무한히 정밀하게 측정할 수는 없고, 그 위치와 속력의 불확정성의 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플랑크 콘스탄트라는 것을, 플랑크 상수라는 것을 무게로 나눈 이 양보다는 크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양자역학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죠. 이 결과가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말을 하면 뭐냐면, 자연은 본질적으로 확률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치를 아주 정밀하게 알면 속도를 전혀 알 수가 없게 돼서,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널찍한 분포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고, 속도를 정확히 알게 되면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의 원자는 하나의 전자와 하나의 원자 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양성자 주변을 도는 전자의 위치를 우리가 궤도로 표현할 수는 없고, 궤도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 원자의, 그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안다는 거니까, 이 전자는 마치 확률 분포처럼 이렇게 뿌옇게 표시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파인만은 자연은 본질적으로 확률적이다라는 말과 함께 이 강의를 끝마칩니다. 왜 이걸 강조할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사실은 19세기 고전 역학 때까지 물리학은 확률적이 아니었거든요. 확률은 오직 측정 오차에만 존재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성의 위치는 정확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관측을 하면 그때 이제 눈으로 보고 뭐 이랬으니까 확률 오차가 많이 있겠죠. 세 번 측정하면 다 세 번 다 값이 틀려요. 이런 식으로 측정 오차에 존재하는 것이 확률일 뿐, 본질적으로는 세상은 확률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19세기 고전역학까지는. 그런데 이제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세상의 본질에 이제 확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것은 굉장히 큰 변화였기 때문에 물리학자는 이것에 익숙해졌지만,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이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21세기에도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과학 그러면 확실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률하고 상관없는 것. 그래서 과학의 반대말이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사고하는 것을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작 물리학자는 세상의 본질에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나는 과학적이야 라고 말하면서 누군가가 불확실하게 말을 하면 그것은 반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 우리의 일상에서 확률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문제는 어떻습니까? 진짜 문제는 이 사진에 나오는 한무더기의 동전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동전 두세 개 던지는 그런 확률이 아니라 아주 복잡한 확률이 포함되어 있는 아주 복잡한 세상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률을 무시하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은 미세한 곳에서만 생기는 거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확률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과 오히려 반대인 겁니다. 물리학자가 확률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반 사람이 확률을 무시하는 것은 더 나쁘죠. 이런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썼던 나심 탈렙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확률을 무시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또 한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소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한 얘기만 간단히 하고 이걸 마치겠습니다. 확률을 무시하는 일상에 대한 관점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나심 탈렙이 블랙스완 이후에 쓴 안티 프레질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는 우리는 지식보다는 확률과 분포에 민감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식보다는 확률과 분포에 민감해져야 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키, 평균 몸무게가 무엇인가 이런 게 지식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의 그 몸무게와 키를 안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평균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어떤 분포를 가졌는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불확실한 것을 명확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 리스크를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리스크를 과소평가해서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말을 하면 이런 도박을 하면 1년에 얼마를 번다라고 했을 때 그게 평균이지 사실은 하다 보면은 그 어떤 리스크가 있어서 한 방에 가진 돈을 전부 잃어버리고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데도 확률 분포를 무시해요. 그냥 평균만 봐요. 아, 세상 사람들이 요새 다 하던데 세상 사람들이 이거 해갖고 돈을 평균적으로 얼마 번다던데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크를 과소평가한다는 거죠. 이걸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소위 말하는 꼰대입니다. 꼰대. 꼰대는 나이 든 사람들이 보통 젊은 사람한테 뭐라고 하면 꼰대라고 불리죠. 왜냐? 나이 든 사람들은 자기가 젊었을 때 살았던 그 파란만장한 걸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은 건 평균만 남았습니다. 평균만. 그래서 그냥 뭐 열심히 하면 된다. 뭐 아파트를 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런 조언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때 얼마나 세상이 다이나믹했고 하나만 틀렸어도 인생이 확 바뀔 수 있었다. 이런 거를 다 잊어버리고 인생을 굉장히 단순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꼰대가 주는 그 어떤 조언의 문제점 중에 하나죠.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세상이 다이나믹하다는 것을 과소평가한 다음에 그냥 평균값으로 아주 자명한 세상에 법칙이 있다는 듯이 말을 하는 것이죠. 인생은 훨씬 더 확률적입니다. 노력을 열심히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바로 오른다거나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건강해진다거나 하는 것도 다 평균에 대한 얘기고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훨씬 더 세상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평균만 이제 기억에 남은 것이죠. 인생이란 정답을 맞추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무작위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프레질한 도박은 하지 말고 안티 프레질한 도박은 계속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라고 나심 탈렙은 말합니다. 프레질이 뭐고 안티 프레질이 뭔가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안티 프레질한 도박이라는 것은 결국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 번 해서는 도박이잖아요.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나온 결과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확률에 주목하고 분포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여러 번 반복했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지 자꾸 매번 정답을 맞춰서 매번 결과를 잘 내는 일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인생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 나심 탈렙이 이 책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확률, 6장 강의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확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강국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